제가 이 발해사를 하면서 요즘에 이 고구려사 왜곡 문제로 인해 가지고 좀 덤으로 저도 좀 바빠졌습니다. 이 부산 지역에서도 고구려 발해에 대해서도 좀 알려고 초청을 해서 강연할 기회도 몇 번 있었고, 이러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 섭섭한 감과 이 만시지탄의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요즘에 고구려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면서 이 막상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이 역사 왜곡으로서는 매우 심각하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발해사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별로, 또는 학자들도 발해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발해사는 이 고구려를 계승한 왕조가 아니라거나 말갈의 역사, 또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은 이 한국사가 아니다라고 이 발해를 생각하기 때문에, 발해는 고구려 다음에 덤으로 한 번씩 해보는 말이고 이 중심은 고구려에 있다 하는 부분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에 얘기되고 있는 고구려사 왜곡은 이미 80년대 발해사 왜곡으로 그 서막이 등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많은 기회는 아니었지만은 발해사를 강의하는 과정, 강연이라든지 이런 기회에 누차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역사 왜곡 문제가 한일 간의 문제, 그전 교과서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그런 시기인데, 내가 보기에는 이 일본의 역사 왜곡보다도 더 큰 것은 중국에 있다. 제가 이제 발해사를 하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고, 그래서 97년에는 이 현대 중국의 만주지역사 연구다라는 논문을 써서 특히 발해사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 어떻게 이 역사를, 고구려 발해라든지 발해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역사를 보고 있는가, 역사 연구가 아닌 거기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을 97년도에 벌써 얘기를 하면서 경고를 하고, 또 이 강연 같은 데서 역사 전쟁을 하고 있다. 이미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대비도 해야 된다. 이건 고조선과 고구려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93년이라든지 그 이전에도 이 고구려에 대해서 중국사의 일부, 이게 요즘에 중국사의 일부라고 하는 표현을 학문적으로 표현하면은 이 고구려가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학문적입니다. 이게 한국사라고 표현하는 이런 부분 현대사적인 어떤 감각으로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발해사를 이 중국사, 당나라의 지방정권으로 하는 논리는 고구려를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다라고 해서 오래전부터 같이 또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동북공정, 2002년 동북공정으로 인해서 중국에 있는 고구려사에 대한 견해가 한 3가지 견해가 있었던 것이 하나로 거의 통일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중국사회과학원 병강사지 연구중심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면서 이 일을,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 것이지 이미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80년대부터 이미 되어 왔다는 사실은 논문수로도 70년대 그 문화대혁명이 66년부터 76년까지 있었는데, 문화대혁명 때는 뭐 거의 업적이 없었고, 대혁명, 문화대혁명 이후에 좀 쓴 것까지를 합하면은 이게 68편, 69편밖에 안 됩니다. 10년 동안에. 발해사로만 얘기해보면요. 발해사로만. 69편인데, 이 80년대에는 588편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8배 이상이나 증가한 거죠. 왜 갑자기 이렇게 증가했느냐. 고구려사는 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집중적으로 발해사에 이 어떤 역사의 포문이 열렸다. 그렇게 된 이유는 발해사가 좀 약점이 있습니다.
기록이 부족합니다. 기록이. 이 고구려사는 중국에서 조금 잘못 건드리는 게 아닌가 저도 가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중국이 고구려를 고유족의 후손이라고 안 하고 오히려 뭐 음누라든지 숙신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발해사를 공략해가지고 일정하게 자기들이 성공했다고 자평하는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고구려를 숙신이나 음누의 후손이라고 했으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었지 않겠는가. 뭐 고유족의 후손이라든지 뭐 이 국내 전쟁의 일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또 문제가 됐고, 또 한국인들에게는 코리아라고 하는 영문명이 있듯이 코리아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에서 나온 것이 다 자명하지 않습니까? 이걸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라 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이 신라의 지방정권이 당나라다라고 하면은 중국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신라의 지방정권으로 당나라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원자폭탄을 우리나라에다 쓰려고 할 겁니다, 아마. 우리는 우리에게 큰 가지고 있는 뿌리의식이라고 했을 때 고구려는 상당히 우리들에게 그 상징을 가지고 있고, 고구려를 건드리는 것은 우리에 대한 자존심을 엄청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난리가 더 난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해사에 대해서는 좀 건드려도 발해는 말갈 국가니까, 고구려 유민의 왕조가 아니라 말갈 국가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최근에 저도 뭐 MBC PD수첩에서 뭐 일을 한다고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 발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이 뭐 다민족 국가고 말갈 국가, 말갈족이고 뭐 어쩌고, 그래서 또 거기에서도 이제 그 PD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또 이 발해가 말갈 국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한참 장황하게 또 설명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만큼 그 취재하는 PD도 이 발해에 대해서 고구려의 유민국가, 고구려사의 일환으로서 어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발해사에 대해서 왜 취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말갈 국가라고 생각하면은 이 한국사가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거고, 중국에서 하는 것이 별로 거슬리지 않을 텐데 거기에 발해까지 넣어가지고 하고 있었단 말이죠. 제가 이제 일단에 요즘에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중국은 문화대혁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문화대혁명 직후에는 주로 문화대혁명 그 시기에는 한족주의라 해서 완전히 전부 중국주의였습니다. 대한족주의. 그러다가 70년대 이제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개혁 개방. 개방이 이루어지면서는 대한족주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통일된 다민족 국가론,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 다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대한족주의에서 이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 나오는데,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은 뭐냐? 대한족주의도 아니고 소수민족주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하나로 하는 대한족주의도 아니고 소수민족주의도 아닌 통일된 다민족 국가다라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 모든 교과서는 중세의 이 수당 시기, 그때 봉건국가는 모두가 다 이 통일적 다민족 국가다 해서, 통일된 다민족 국가의 논리로서 지금 영토에 있는 종족 소수민족들의 역사는 모두가 다 중국사다. 그러니까는 이 대한족주의가 통일된 다민족 국가라고 이름이 바뀌면서 또 다른 한족주의가 된 거죠. 그래서 원래 통일된 다민족 국가라고 하면은 각각의 소수민족의 역사를 존중해줘야 옳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조선족의 역사, 뭐 몽고족의 역사, 만주족의 역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국 역사는 중국사, 한족사로만 따로 쓰든지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중국사라고 하는 책이 엄연히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통일된 다민족 국가론을 깨다 붙이려다 보니까 모든 현재의 영토 주권이 주장되고 있는 그 지역에 있었던 소수민족의 역사는 고대로부터 모두가 다 중국사다라고 이렇게 이제 또 다른 변형의 한족주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된 다민족 국가론이라고 했을 때는 그 논의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역사적인 그런 뜻을 담고 있지만은 그것이 정치적인 변형을 통해 가지고 대한족주의의 변형인 한족주의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북공정이 나오면서 이제 2002년 동북공정이 태동된 것은 뭐 많이 들으셔서 뭐 제가 새삼스럽게 얘기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이미 발해사 왜곡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은 어떤 중국이 이제 고구려에서까지 손을 댄 것이다. 1993년 이른바 집안사건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고구려 국제학술회의가 벌어졌었는데 거기에서 뭐 손정기 선생 등이 고구려는 뭐 주민들 사람들도 다 중국 사람이 다 된 것이고 영토도 다 중국 땅이고 하니까 고구려는 다 중국사의 일부다라는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해왔었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해왔고 감히 남북한 학자들이 거기 와서 또다시 그것을 뭐 반대해가지고 얘기할 줄 몰랐죠. 그런데 북한의 막 박시영 등과 남쪽 학자들이 가가지고 삼국사기에 고구려본기도 있고 이 고구려본기라는 게 중국 25사 중에서 한번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니까는 손정희 선생이 거기서 까무러쳤어요. 원래 그 심장이 나쁜 분입니다. 그분이. 원래 이제 심장이 좀 나쁜 분이 항상 그 손홍이라는 딸을 대동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아마 중국 정부에 보고되고 또 뭐 이 한국에서는 고구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또 중국에 상당히 좀 자극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분위기들이 조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결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동북공정이 이루어진 것은 2001년 북한에서 고구려 고분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이었습니다. 2001년도 고구려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하니까 요즘 최근에 후진타오라고 하는 새 이 국가주석은 전에는 서북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후진타오 이전에는 티베트 등 달라이 라마 등 이렇게 해가지고 이 현대사에서 티베트 지역을 침공해가지고 완전 중국화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식민지가 뭐 20세기 겪었다고 하면은 티베트 지역은 완전히 중국화 돼버려가지고 호소할 때도 티베트인들이 모국이 없어져 버렸어요. 모국이. 이래서 이 상당히 문제되고 티베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가 이제 후진타오가 들어서면서는 동북지방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북지역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몇 번 언급을 했죠. 그런데 북한이 2001년도 이 고구려 고분에 대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도 2001년도에는 남쪽과의 관계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랬었는지 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하면 이코모스라고 하는 세계 그 유적 기념물 협의회 이코모스라고 하는 데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사관은 대개 이 심사를 받고자 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 사람 보내달라면 중국 사람 보내주고 한국 사람 보내달라면 한국 사람 보내주고 일본 사람 보내달라면 일본 사람 보내주게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이코모스 위원들은 은근히 북한에 가서 그걸 심사를 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최초로 공식적으로 북한에 가서 이 문화유산을 고분 벽화도 실견할 뿐만 아니라 심사하러 간다는 그런 들뜬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 중국을 원했어요. 북한에서는 중국을. 왜 이게 중국 심사관을 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중국 사람들이 더 호의적으로 북한에 잘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게 많이 알려진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는 이 중국에 있는 청와대학 교수가 가가지고 이 고분벽화를 다 보여달라는 게 다 보여주지도 않고 유적 정비가 상당히 형편없지 않습니까? 저도 2월 달에 그 평양에 가서 뭐 벽화도 보고 했습니다만은 유적들이 상당히 허술합니다. 그리고 저 주변에 있는 정비 상황도 안 좋고요. 그리고 또 고분벽화 신청한 것들 보여달라니까 다 보여주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그 심사 그 등재 보류를 시켜버렸어요. 우리는 그 등재 보류가 중국의 용이 주도한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에 가서 보고하고 여기 이제 중국의 그 문물국에서 상당한 어떤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나라의 어떤 유물 전시라든지 진시황 뭐 유물 전시를 다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중국의 문물국에서 다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광복 50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발해 고구려 유적 전시하려고 얼마나 KBS에서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허락 안 됐습니다. 제가 그 당시 중국에 있었는데 이건 여러 가지 우리 대사까지 그 동원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것은 문물국뿐만 아니라 외사처 우리 외무부라든지 이 안기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국정원 이런 데까지 다 허락을 맞아야 됩니다. 진시황이라든지 한나라 유적은 문물국에서 오케이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구려 발해는 그 이상으로까지 이 허가를 맡아야 되는 거죠. 안 됐던 거죠. 하여튼 그렇게 관심이 많은 이 고구려 발해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2001년도 중국 심사관에 의해서 보류 판정이 된 것은 나름대로 중국의 의견이 반영된 거고 2002년도에 동북공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2002년도에 고구려 유적이 저는 돌격 대작전이라고 표현합니다. 돌격 대작전에 해가지고 유적이 정비되고 이 2003년도 이커머스에서 등재 합의를 보고 올 6월 달에 완전히 등재될 수 있었던 것은 이게 동북공정이 세계문화유산, 고구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북공정이 그러한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전에는 고구려 발해 유적에 대해서 별로 중국 사람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관계투항 능비 있는데 유적 정비해준다고 우리 그 기업인이 큰 돈을 대가지고 막 정비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명예시민까지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변방 역사로서, 변방 소수민족의 역사로서 그렇게 중국에서 가치 있게 봐주지 않았던 거죠. 북경에 가면은 박물관 가보십시오. 거기에 이 고구려 발해 유적에 대해서 별로 소개 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진대, 한대의 어떤 명대, 이때의 어떤 문화를 주로 중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 2001년도 북한의 어떤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이 그러한 까지 불러와가지고 최근에 우리가 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크게 부각된 것이고 이 발해사 부분은 거기에 묻혀서 이미 중국 교과서에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라고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지금 중국 교과서에는 고구려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다 좀 덜 돼 있다고도 하는데 크게는 중국에 가가지고 이 까오리런 고려인 하면은 대개 다 조선하고 연결을 지었습니다. 제가 할빈에서 3개월 있는 동안에 이 고씨를 만나서 고지겸 씨라는 분, 한국에도 와가지고 KBS 행사하고 고구려 연구에도 행사했던 고지겸 씨를 제가 한국에서는 제일 먼저 만난 사람입니다. 그분이 장수왕 후손이라고 해서 장수왕 영정을 그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집안에도 매번 가고 그러면서 저한테 부탁하기를 한국에도 장수왕 후손을 자처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하고 좀 조인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가 이 족보를 다 좀 검토해 보니까 횡성고 씨가 족보에 장수왕 후손님을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카피해가지고 그분한테 전달해 줬더니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래서 제가 부산에 있다 보니까 서울에 이 서기두 선생님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그래서 이 고구려 연구회하고 해서 그분이 한국에도 오고 그 손자가 아마 한국에도 유학을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조선족으로 귀화할 뜻도 가지고 있어. 한국말 전혀 할 줄은 모릅니다. 조선족 고구려가 이 한국인의 역사라고 조선사라고 인정하고 한국인으로 귀화할 뜻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꾸 하셨습니다만은 그렇게 이 고구려사에 대해서는 화끈하게 얘기하고 있는 고지겸 씨가 중국에는 있었단 말이죠. 한국에는
다 고구려 후손이라고, 이 고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나 한과 같은 사람도 다 고구려 발해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그 고지겸씨만이 고구려 후손이라고 얘기하지, 다른 사람들이 다 내가 고구려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나는 신라 후손이다, 고구려 후손이다, 백제 후손이다, 그래서 따로따로 나눠져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그렇다면 고구려 사회로서 따로 의미가 있고, 백제사로서 따로 의미가 있고, 신라사로서 따로 의미가 있고, 요즘 국사 해체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고구려는 고구려고, 백제는 백제고, 신라는 신라지, 이 고구려, 백제, 신라 뭐 이래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한국사로 넣어가지고 얘기하느냐. 동아시아사다. 이게 국사 해체론자들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이 모두가 다 고구려 후손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얘기죠. 또 중국에서는 이 조선족이라든지 뭐 몽고족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소수민족들이 자처하는 어떤 뿌리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이 저간의 발해사 부분은 발해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 동북공정과 관련해서 쭉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동북공정의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공개화되면서 이것은 문제가 됐다. 이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왕조입니다. 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토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옛날에 고구려 땅에 발해가 세워졌으면 이 고구려 사람이 발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 발해 사람들은 말갈의 왕조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 사람들이 다 말갈 사람이었으면은 발해 사람들도 말갈이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고구려 시대에는 지배층은 고구려인 피지배계층 말갈이라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고구려 사람들이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따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구려도 뭐 다민족 국가 얘기하면서 거란이니 뭐 이 말갈이니 뭐 어쩌고 하는데, 고구려가 다민족 국가라고 해가지고 다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고구려가 뭐 900 몇 년 됐든 700 몇 년 됐든 간에 고구려는 처음에는 뭐 예족이니 뭐 맥족이니 부예족이니 뭐 이렇게 좀 나눠 있을지라도 700년의 역사 속에서 모두가 다 고구려인이 된 것입니다. 다 고구려사로는 봐야 돼요. 그것이 이제 멸망하는 과정에서 말갈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조금 나오다 보니까 이 말갈의 비중이 커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그렇게 나눠서 얘기를 안 했었던 거죠. 그건 이제 좀 더 자세하게는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발해는 이 자기 발해라고 스스로가 국호를 자칭을 했습니다. 스스로가 했는데, 가끔 우리 이 교과서라든지 참고서, 이제 뭐 교과서에는 그렇게는 없지만은 이 학술서적인 그런 책에 보면은 발해라는 국호는 중국에서 이 중골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말갈이라는 칭호를 버리고 발해라는 칭호를 중국에서 중고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칭 발해, 중국에서 오로지 발해라고 불렀다는 뜻이지 이게 당나라에서 국호를 준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은 이제 국호를 스스로 불렀다는 것은 자주성이 있었다는 얘기다. 그리고 시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시호를 붙이는 부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신당서에서는 시호나 이런 자기들의 어떤 연호를 사사로이 했다라고, 이 사사로이 할 때 사사로이 한자 사가 붙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 사자가 없습니다. 왜 사가 붙어 있습니까? 중국말 안 듣고 그냥 자기들 멋대로 했다는 얘기죠. 그 사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서 이것은 발해가 자주적으로 연호를 쓰고 이 시호를 쓰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황상을 자칭했다는 것은 정효공주 묘비명의 황제, 그래서 북한에서는 발해 황제국이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만은, 이 황제적 지위에 있었다. 고구려가 천성국을 자처했던 것처럼 발해에서도 마찬가지였었다. 우리가 고구려나 발해의 어떤 발상 기원지를, 우리가 한민족의 발상 기원지를 지금 백두산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라와 백제도 민족 발상지를 백두산으로 여겼습니까? 그러지는 않았겠죠. 우리는 건국신화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한국인들,
남북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민족발상지를 백두산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부 다 백제나 신라 후손들은 안 살고 전부 고구려 후손들만 살고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신라의 어떤 삼국통일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가 이미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백제사, 신라사, 백제 이 삼국을 김부식이 삼국사기라고 이름을 부를 정도로 일체화가 된 것인 거죠. 하나의 역사권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이고, 중국에서도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해동삼국이라고 한 거죠. 해동의 삼국이라고 하나의 역사권으로 인정한 거죠. 동이열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 왜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하나의 역사권으로 그들이 얘기를 했고, 우리가 삼국사기에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중국에서 자기들 역사책에 고구려 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제 이 발해는 봉기가 뭐 우리도 없고 중국도 없으니까는 여기에 침범하기가 좀 좋은 그런 입장이었는데, 하여튼 이 황상을 자처했었던 발해였었다. 그리고 당을 공격할, 등주를 공격할 정도로 그 반대를 무릅쓰고 공격하자고 이 발해의 왕실 내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변방에서는 소수의 어떤 조그만 충돌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구려에서도 그렇고 많이 있었고, 또 중국에서 수나라와 당나라 침략을 해가지고 뭐 우리가 방어를 마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은 있었지만은 이렇게 왕실에서 이 중국에서 가만히 있는데 변방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당나라를 공격하자는 결정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걸 침략으로 생각하면은 침략을 최초로 결정한 왕실의 결정이 아니겠는가. 이 정도로 발해가 자주적이었기 때문에 당을 공격하겠다는 생각까지 했다는 얘기죠. 이것은 어떤 발해의 자주성이다 하는 얘기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하여튼 자주성을 표현한 것은 당나라의 지방정권이 아니다. 지방정권 부분은 조공과 책봉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해는 호란주 도독부의 호란주 도독. 조공과 책봉은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건 고구려 얘기도 많이 했을 테고, 조공은 관영 무역의 일환으로서의 어떤 조공이고, 일본과의 조공관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오히려 많이 오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조공사신이라고 했을 때는 많이 와가지고 이 손해보니까 갈 때 많은 걸 더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힘들으니까 많이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조공사신들과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책봉은 외교적 승인행위, 책봉은 외교적 승인행위.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에 미국 대사가 안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 대사가 오고 또 이 대사들이 왔을 때는 전부 승인을 받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필리핀의 미국 대통령 그 전에 한번 취임식에 미국 대사가 참가 안 해가지고 그 대통령 결국은 물러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책봉은 일종의 이런 외교적 승인행위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나라가 있었던 그 시기를 우리는 당나라 중심의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당나라 중심의 국제 질서를 인정하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책봉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조공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주변의 나라들이 당나라의 지방 정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다. 그것은 이 현대적인 어떤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이 발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역사적 진실이 아니다. 당나라 중심의 국제 질서를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주성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이 발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영구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개요를 보면은, 영토는 고구려의 1.5배, 신라의 뭐 3배 내지 4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민족사회에서 가장 영토가 넓었던 왕조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구려를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꼽으라고 했을 때 신라 삼국통일 얘기하고 고구려의 멸망을 많이 얘기해요. 고구려의 멸망으로 인해 가지고 만주 지역에 있어서 한국사적 의미가 상실된 것처럼 많이들 얘기합니다. 좀 아는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아마 국민 여론조사를 하면 그쪽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구려 멸망이 아닌 발해 멸망부터가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이민족인 거란족에 멸망했던 발해로서 이 만주족에 대한 역사의 어떤 그 동질성이라든지 어떤 그 역사의 그 정체성 이런 부분들이 상실되는 그런 시기였었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영토의 수도 더 넓었었고, 그리고 이 발해사가 지금까지 왜 그렇게 그 연구가 덜 됐었느냐 하는 것은 기록이 없다는 얘기 뭐 누누이 얘기합니다만은,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삼국사기라든지 우리 측 기록은 신라 중심적으로 되어 있고, 일본은 일본, 중국은 중쪽 중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발해인들의 시각에서 기록된 것이 없다. 발해인들의 시각이 일부 나타나는 것은 일본 쪽 기록입니다. 서북일본 기록이면 우리는 부여의 유속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일본에서 발해왕을 고구려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 전말을 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해사가 조금 장애를 받았던 것은 신라 중심의 역사관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신라 중심의 역사관. 저도 처음에는 발해사를 하면서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가서 내가 학술발표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가 상당히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신라의 삼국 통일은 인정하지만은 발해가 건국되기까지, 고구려가 멸망하고 발해가 건국되는 30년 동안만 통일신라지, 그때는 신라밖에 없었으니까 발해가 건국되고 난 이후부터는 통일신라라고는 해서는 안 된다. 뭐 대신라라고 하든지 그냥 신라일 뿐이지, 그때 발해 이후에도 통일신라이면은 이 발해는 어떻게 보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적인 역사권에서 벗어져 버린 것이다.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 통일신라라고 하는 것은 양국 통일의 통일신라라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삼국 통일의 통일신라라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통일신라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가 멸망하고 발해가 건국되는 30년 동안만 써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30년간이라는 것은 수나라가 그 정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에서는 뭐 1000년 왕조, 500년 왕조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는 발해 229년 왕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발해 229년 왕조는 한국사의 부록편처럼 생각하고 이건 버려도 되는 역사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29년이라는 발해 역사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해 건국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되는, 발해가 고구려 유민들이 멸망하고 고손지라든지 이정기 집안들이 많이 강제에 이주당했었습니다. 그 대조영 집안도 강제에 이주당한 집안 중에 하나죠. 고손지는 멀리 가가지고 중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정기 집안은 발해하고 당나라의 변경 지방에서 이 절도사로서 큰 공헌을 세우고 크게 활약을 하다가 자기 손자인 이사도라고 하는 손자가 발해 시대에 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당나라에서 이정기의 손자인, 고구려 후손이 이정기의 손자인 이사도가 반란 일으키니까는 당나라에서 신라의 도움을 요청해요. 야, 너희 이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 일으키니까 신라 보고 좀 도와달라니까 신라에서 3만이라고 하는 군대를 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파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만 그 기록이 나와요. 중국 측 기록이 안 나오고. 어떻게 싸웠는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신라와 당나라가 엄청 사이가 좋아진 관계가 되었던 그 이사도가 옛날 자기 할아버지가 이정기예요. 그때 이주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주됐던 집안 중에서 대조영 후손들이 나라를 세운 것이 발해였다는 거죠. 그래서 대조영 아버지가 걸걸중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걸걸중상. 대조영이 대신데 왜 아버지가 걸걸중상이냐?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걸걸씨라든지 을지라든지 들어가면은 이건 이 고구려 후손도 아니고 이 한국사, 조선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한가지만은 처음에 한가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족보상에서는 뭐 기자조선도 연결이 돼 있고 뭐 한시조선설도 주장해주고 있고 고조선 때부터 명문이 있는 이름 있는 한가입니다. 그래서 한가로서는 상당히 프라이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내가 어느 집안에 뭐 그 성씨도 없다가 우리가 성을 보편적으로 갖는 시기에 내가 한가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성이 보편화된 것은 뭐 족보가 많이 있었던 것은 조선 중기였던 것이고 갑오개혁 이후에 가서 모든 사람이 다 성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지금 양반 후손 아닌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반만 다 살았다는 것입니까? 하여튼 성씨의 입장에서 이제 걸걸중상, 걸걸씨가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대조영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미리 예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을지문덕에 대한 뭐 선비씨 논의가 있었는데 을지가 아니라 뭐 아마 고문덕이다 했으면 아마 그런 얘기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을지문덕이니까는 이 한화된 이름이 아니고 조금 이 만주적의 토착적인 이름 같으니까는 이게 아마 이 종족 시비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봐요. 이 걸걸씨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호탕하고 크다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걸걸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걸걸하다. 호연지가 있는. 이건 뭐 제가 하는 말입니다. 딴 데 있는 말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대씨가 됐지 않느냐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걸걸씨가 대씨가 된 의미가 그런 뜻을 어떤 왕이 되니까는 중국의 한화된 이름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조선도 원래는 조선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저는 숙신이었다고 봐요. 중국 사람들이 그 조선 근방에 사는 사람 숙신 어쩌게 하다가 조선이라는 한자 이름으로 바꿔준 거예요. 원래 숙신족은 저 흑룡강 중아리에 있는 사람이 숙신이 아니라 산동반도에 살았어요. 숙신들이 산동반도에 살다가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동했다고 그럽니다. 이동한 것이 아니라 산동반도에 살던 사람을 미개인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걸걸 중상에서 대조영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이것의 민족적인 어떤 그 근원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그 역사를 잘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대조영이 3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 것이 발해였던 것이고 처음에는 진이라고 하다가 어느 때 이름을 바꿔서 부른 것이 발해였습니다. 중국 당나라에서 국호를 줘가지고 발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느 때인가 이름을 바꿔 부른 거예요. 왜 그러면 당나라에서 발해라고 처음에 안 했느냐? 당나라에서는 처음에 말갈이라고 했어요. 말갈국가. 말갈국가라고 했습니다. 말갈국가는 존칭이 아닌 비칭입니다. 스스로 말갈이라고 했던 것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존칭엔 국호를 자기가 말갈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더 다시 얘기를 할 기회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발해 건국 과정에 대한 얘기, 신라의 어떤 시기 구분을 세 시기로 나누는 부분, 신라의 삼국통일과 관련해가지고 저는 의미가 있는 것 중에 어떻게 보면 민족 공동체 의식이 생기는 가장 큰 사건이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백제 후손이다, 고구려 후손이다, 신라 후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의 조선사 한국사로서 이렇게 되고 민족 발상지를 백수한으로까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이유가 신라의 삼국통일로부터 연유한다. 백제 사람들과 고구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신라 군대로서 합해져 가지고 당나라를 쫓아냅니다. 당나라 축출 전쟁은 이 삼국 국민들이 힘을 합해 가지고 당나라를 축출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 삼국통일이 문화융합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민족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는 데 있어서 크게 가장 최초로 있었던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대몽항쟁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시대에 있었지만은 이 신라와 발해와 관련해 가지고는 신라의 삼국통일의 어떤 의미에 그렇게도 부여합니다. 그래서 신라와 당하면서 나당연합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나당연합 안 하고 신당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고구려 수나라서 고수, 고당 그런 말 많이 쓰던데요. 그래서 제 책에 94년에 나온 책에는 신당, 나당 안 하고 신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발해와 당하면 발당 그리고요. 제가 왜 이런 사실은 그런 부분은 신라와 발해를 요약해서 나발하려니까는 좀 이상하고 그랬어요. 또 신발을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고 그랬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뒤에 우리는 왜 뒷글자만 자꾸 나당, 나제 이렇게 뒷글자만 따오느냐. 이건 일선동조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선동조. 요즘에 일항관계, 일조관계 또는 일본식으로 표현하면은요. 요즘에는 조일관계, 한일관계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선일이었어요. 선일. 조선의 뒷글자를 따온 것은 우리를 한 단계 낮춰서 부른 거예요. 옛날에는 일선이었지만 요즘에는 일조라고 일본 자체에서도 그렇게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계명대학에 계신 일본에서 공부하신 분이 학위논문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당이라고 써가지고 심사 원고를 냈더니 너희는 왜 나당이냐? 너희 나라 사람들은 신당이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꾸짖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내 책을 보고 와가지고 그런 얘기다 해요. 그런데 그 양반은 학위논문은 나당이라고 여전히 표시를 했습니다. 그건 일본에서도 그걸 인정했다는 얘기죠. 우리 삼국사기에 그 뒷글자 쓰는 것이 한 번인가 나옵니다. 나오긴. 그렇지만은 우리는 앞글자를 써서 이 신당이다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최근에 고수, 고당 이런 것도 의미가 같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발해가 왜 고구려를 개성하는 왕조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몇 가지 측면에서 얘기해 봅니다. 아까 영토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했죠. 이 영토적인 측면에서는 동북지방으로 발해 영역이 조금 더 확대됐습니다. 서쪽 지역에 대해서는 요동지방이 발해 땅이었느냐 아느냐 가지고 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황해도 지역까지 이 당나라 영역이고 발해가 아닌 것처럼 표기하는 것도 꽤 있을 겁니다. 아무튼 러시아에서 보면은 서쪽 지역이 발해 땅이었던 부분을 상당히 인정하는 추세고, 동북지방에 대해서 발해 지역이 확대됐다라고는 러시아에서는 인정 안 하려고 자꾸 그래요. 현대적인 어떤 요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중국에서는 당나라의 땅이 서쪽 지역으로 가장 많이 자꾸 확대된 걸로 얘기하려고 하고, 러시아에서는 서쪽 지역은 그래도 이 요동지방이 발해 영역에 있다는 데서 조금 더 긍정적인가 함께, 동북지방으로는 러시아가 발해 땅이 그렇게 많이 넓지 않았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보면 그렇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영토적인 측면에서 이 북한에서는 처음에는 90년대 이전에는 박시영의 설을 따가지고 60% 말갈 40% 고구려 유민설이었습니다. 이건 박시영의 설이 아니라 일본 학계의 설입니다. 발해가 60%의 말갈인들과 40%의 고구려인들로 되어 있는 것이다 해가지고 다수의 이 말갈설은 일본에서 그대로 우리가 베껴온 겁니다. 그걸 북한도 그대로 써오다가 90년대부터 이 바뀐 이유가 뭐냐? 옛날 고구려 땅에 발해가 섰는데 그래서 그걸 고구려 본토라고 얘기합니다. 고구려 본토. 고구려 본토가 발해가 됐으면 이게 다 고구려 사람들이 발해가 됐다고 해야지 왜 말갈 사람이냐고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영토적인 측면은 그렇고 종족적인 측면에서 금방 얘기하는 것처럼 말갈 얘기가 가장 심각한 거죠. 말갈 얘기. 우리가 종족적으로 고구려와 발해의 후손이라고 지금 자처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종족적으로. 우리가 말갈 후손이기 때문에 고구려 발해 후손입니까? 우리가 아마 말갈족의 후손이냐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 말갈 후손이라고 하면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말갈 후손이 아니다. 고구려 후손이지 어떻게 우리가 말갈 후손이냐. 여진의 후손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고 하겠죠. 그런데 이 말갈이라는 것은 자칭이 아닌 타칭이었다는 것. 지배층만으로 따지면 또 너무 명확하죠.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고씨, 횡성고씨 등 이 세계에서 고구려 왕손을 자처하는 족보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세계에서 왕손을 자처하는 후손들이 사는 나라 한국밖에 없어요. 횡성고씨도 있고 대시에 있는 협계태씨, 영순태씨 족보에 보면 다 대조영 후손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배층이 고구려 발해 후손을 자처하는 것은 차치하고 문제는 피지배층 아닙니까? 피지배층이 아니에요. 대개 발해가 멸망해서도 발해 후손을 자처하는 건 지배층입니다.
피지배층들이야 뭐 내가 고구려가 됐건 발해가 됐건 또는 발해가 됐건 당나라가 됐건 무슨 상관이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국가의식이라든지 이 왕가의식이 조금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명확한데요. 그래서 이제 말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한 말갈은 자칭이 아닌 타칭이고 여러 사람을 부르는 범칭이다. 중국에서 보면은 동북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부르는 범칭이고 고구려에서 보면은 고구려 변두리 사람들에 대한 그 피지배 주민들에 대한 이 비칭 낮춰서 부르는 일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왔으면은 부산 말갈입니다. 저는 부산 말갈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들은 부산에서 아무리 조금 행세를 해도 시골 사람이 아닙니까? 또 부산 사람은 진주 사람 보고 시골 사람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이렇게 어떤 그 문화적인 측면에서 서울과 지방이라고 하는 이런 문화 격차의 측면에서 얘기하지만은 이 고대에 있어서는 아예 이민족 취급했단 말이죠. 고구려 사람은 평양 사람만 주로 고구려 사람이라 하고 도성 안에 있는 사람만 국인, 나라 국적 써가지고 국인이라 해서 이 고구려 사람이라고 하고 신라 사람 하면 경주 사람만 신라 사람, 뭐 부여 공주 사람은 주로 백제 사람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건 삼국사기에 신라라는 국호를 경주라고 바꿨다는 말이 나옵니다. 신라가 망하면서요. 그러니까는 이 신라 사람 하면 대개 다 경주 사람만 그렇게 불렀다는 얘기죠. 이제 이러니까 그 당시에 고구려 사람들이 말갈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좀 오해받고 있는 중에 그 당시 말갈이라는 말도 쓰지 않았다고 나는 주장하는 것처럼 자꾸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어요. 당나라 사람들도 말갈이라고 불렀어요. 발해를 처음에는 말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발해와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말갈이라는 공식 국호를 불러준 겁니다. 그리고 또 발해에 대해서 처음에는 발해 군왕이라고 했어요. 발해 군왕. 국왕이라고도 안 하고. 군왕이라고 하는 것은 발해에 대해서 이렇게 깔아가지고 일방적으로 책봉하면서 발해 군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이가 좋아지고 발해에 대해서 좀 아쉬울 때 발해에 대해서 국왕이라고 공식적으로 칭해주는 겁니다. 그건 당나라의 일방적인 것이었던 것이지 이 발해가 그렇게 어떤 당에 대해서 원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하여튼 숙신, 음루, 물길, 말갈 이렇게 그 종족명이 바뀌면서 말갈의 조상으로서 숙신, 음루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의 역사 기록에서 중요한 사실은 종족명이 이렇게 타칭으로 불렀다는 것은 중국의 왕조가 진나라 이전에는 숙신이었고 한나라 때는 음루였고 물길 후이 때는 이렇게 왕조가 바뀌면서 하나의 종족 이름을 바꿔 불렀다는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 종족 이름을 바꿔 부른 게 아닌 거죠. 아무튼 그 발해를 얘기하면서 피지배계층의 말갈이 가장 문제인데 이 말갈을 얘기할 때는 중국 중심적 시각과 왕조 중심적 시각을 일정하게 극복을 해야만 발해사가 올바로 복원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 중심의 역사관 그리고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극복해야 된다.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서 동북지방에 있는 이민족 북적이다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말갈이라고 불렀던 것이고 고구려의 변두리 사람을 말갈이라고 불렀던 것이고 한강 유역에도 말갈이 나옵니다. 중국에서 없는 말갈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삼국사기에는 동명성왕 때도 말갈이 나와요. 원조왕 때도 말갈이 나와요. 중국에는 6세기부터 말갈이라는 이름이 공식으로 나오는데 삼국사기에는 비신년간에도 말갈이 나와요.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 등이 볼 때도 말갈은 어떤 특정 종족, 예맥과 같은 그런 종족명이라기보다도 범칭의 통칭의 종족명이다. 이건 그래서 이 손진기 씨, 중국 역사 우리 고구려사 왜곡의 처음에 가장 첨단 앞에 섰던 손진기 씨도 범칭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범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학자도 그렇게 범칭이라고 통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요즘에 손진기 씨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분이 인터뷰도 자꾸 하는데 그분은 중국에서 친한파로 지금 지목이 돼서 친한파. 제가 그분하고 좀 친해서 저는 중국 갈 때 그분 많이 참가하고
그분이 또 이 자료를 뭐 이렇게 확보하는 데는 꽤 유명한 분 아닙니까? 부산에 우리 집에도 왔었습니다. 자기 딸하고. 그럼 이제 가장 한국사를 많이 왜곡하고 있지만 또 그분들하고 가장 또 많이 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도 알고, 그분이 자꾸 한국에 오고 해가지고 친한파로 되고 최근에는 못 오고 말았죠. 하여튼 이 중국에 여러 학자가 있는데 일본에는 시민단체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중국에는 시민단체가 없습니다. 중국 학자들과 우리 학자들과의 순수하게 학술 논쟁을 벌이라는 것은 조금 어느 도단이죠. 중국의 공산당 일당주의에서 이 학자들이 취할 수 있는 어떤 범위라는 것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것은 살기 위해서 문화대혁명이라는 걸 거쳤기 때문에 얼마만큼 지식인들이 탄압받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국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중국의 어떤 역사정책, 역사는 정치의 하수죠. 하수인이죠. 거기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똑같은 입장에서 중국과 한국, 일본이 동아시아사를 쓴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중국의 인권,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성장하지 않는 이상 똑같은 대등한 학문 토론을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튼 이 종족 부분, 이 부분 일정하게 중국 학자도 인정을 했던 부분이다, 범칭으로. 그래서 이 7말갈이인데 백산말갈, 백두산 지역의 사람들을 백산말갈이라고 하는 겁니다. 백두산 지역 촌사람 하면 백산말갈, 송화강 지역 촌사람 하면 송말말갈, 흑수말갈 하면 흑룡강 지역 촌사람은 흑수말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부산말갈이라고 했죠. 부산 지역 촌사람 부산말갈, 낙수말갈, 한수말갈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지명이 중요한 것이지 뒤에 있는 말갈자는 이 촌놈,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촌놈, 옛날식으로 하면 촌이민족 취급된 그런 명칭이라는 얘기죠. 그걸 기록한 것을 우리는 요즘에 그걸 가지고 역사를 복원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 역사를 복원할 때 발해 사람들이 말갈로 불렸지만은 그들은 이 발해의 어떤 후손으로 자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도 사람들이 발해 사람으로, 그러니까는 뭐 부산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싶은데 서울 사람들이 자꾸 촌 사람이라고 하니까 촌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히브리인이 깔보는 말이에요. 히브리인 깔보는 말. 그런데 히브리인이 종족명이 완전히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자꾸 누구라고 불려주면은 그 사람이 이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소똥이 하면은 그 사람이 이름이 돼버려가지고 그 소똥이가 별로 안 좋은 이름인데도 소똥으로 그 호적에 등기되는 거죠. 이 발해도 말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발해가 마치 말갈 국가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 서강대학의 모 교수님께서 이 발해를 한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희극이다라고 표현해요. 역사의 희극.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희극 배우가 된 겁니다. 발해를 그 고구려를 계승한 왕조이니까 한국사의 범주에서 언급할 수 있다. 저는 발해를 얘기하면서도 이 한국사의 일부라는 얘기는 많이 표현 안 합니다. 가급적이면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라고 많이 얘기를 했죠. 좀 학문적인 입장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바로 발해가 한국사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아무래도 요즘의 민족의식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라는 얘기도 하고, 이 어떤 동족의식이 있었다는 말도 저는 가급적 안 쓰려고 해요. 동족의식. 동료의식이라는 말을 쓴다든지, 민족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든지, 문화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든지, 이런 표현을 좀 씁니다만은, 동족이라는 말도 잘 안 쓰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이 말갈 때문에, 말갈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한국에서 발해를 이 말갈국으로 인식하고, 한국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 희극배우라고 얘기하기까지 이르렀단 말이죠. 하여튼,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께서 저보다 훨씬 이름이 있고 거목 아닙니까? 이 부산에 있기 때문에 별로 이 서울에 있는 교수님들은 서울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돈도 많이 생기고요. 출판사에서도 책도 많이 내자고도 그럽니다. 하여튼 뭐 저는 대학원생도 사실 없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경성대학에서 거기서 대학원에 오려고 하면은 이 부산대학이나 경북대학이나 서울로 가라고 하지 제 밑에서 발해사 연구하라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취직이 된다고 하겠습니까? 발해사에서 취직이 더한데 경성대학 나와서 더 취직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이 말갈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이와 같이 그 지방 좋은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의 어떤 역사관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또 하고 싶습니다. 했던 그래서 대조영 하면은 신당서에는 송말말갈 대종이거든요. 송왕은 송말. 그래서 중국은 신당서만 잡고 있어요. 그런데 구당서에는 고구려 별종이라고 나오거든요. 대조영을. 그러니까는 남북한에서는 구당서만 또 붙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신당서와 구당서가 다 의미가 있다. 신당서에서는 송화강 촌놈이라는 뜻이 신당서에서 송말말갈로 나와 있고 구당서는 고구려 사람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 거다. 그래서 두 개는 다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만 취할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발해인들이 어떻게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 언어 계통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언어. 제가 이 언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서 언어학자인 이기문 선생한테도 뭐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보고 그랬어요. 발해 언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오히려 저한테 도움을 청해요. 그 역사하는 사람들이 발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용기를 갖고 이 민족 언어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만은 이 말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 풍속에 대한 언어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 중국 기록을 볼 때는 언어에 대한 부분이 중국과 좀 다른 것은 많이 기록을 합니다. 중국 것은 많이 뭐 다르다든지 옆에 뭐 고구려하고 발해가 뭐 달랐다든지 말갈과 뭐 그 고구려 내지는 발해하고 뭐 다르다면은 많이 기록이 있을 건데 그런 기록은 없단 말이죠. 이 뭐 물길전에 보면은 말갈이 그 물길 사람들은 언어가 뭐 그 달랐다 그런 말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풍속에 대해서 나와 있는 구당서는 풍속은 이 발해가 고구려 및 거란과 같고 문자 및 이 전적도 상당히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 풍속이 같다는 말에 나는 굉장히 그 큰 의미가 있다 해서 풍속은 관홍상제가 주로 풍속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관홍상제가 같은 그 부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언어도 같다고 나는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제 이래서 이 언어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고 중국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느냐 발해 사람들은 중국어 썼다고 그래요. 중국 사람 논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 발해에는 문자 기화가 나오거든요. 발해 문자 기화가 와서 이것은 발해 문자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김육부이라고 하는 대가가. 그 뒤에 지금은 다 이건 한자지 발해 문자가 아니다. 이 요즘에 일본의 글자가 한자에서 따온 것처럼 된 일본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같은 비슷한 한자가 발해 기화 뭐 100여 편 이상 되는 발해 기화에 많이 나오거든요. 뭐 그렇게 않더라도 한자를 썼다 할지라도 발해 사람들이 중국어로 썼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신라인들이 이두를 썼다고 뭐 한자를 썼다고 해서 이두가 없다 하더라도 신라인들이 중국어로 썼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중국어로 썼다라고 하는 논문을 보고 저도 상당히 가만두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 언어에 대해서 한마디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제 책을 중국 가서 번역을 하려고 내가 번역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그럼 번역비 내가 좀 줄일 테니까 도와줄 테니까 번역해봐라 했더니 못하는 거예요. 하얼빈에 있는 하얼빈 인민출판, 흑룡광성 인민출판사, 목당강 인민출판사 다 가서 자기 돈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출판비 지원해준다고 하면은 출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출판사에서. 그러니까 발해에 대해서도 이 말갈사 중심의 발해차는 몰라도 제 책 같은 것은 출판 안 해주겠다는 이게 94년도였습니다. 그게 제가 그 얘기가 중국에서 있었던 시기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흑룡광성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초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역사연구소가 아니라 문물고고연구소 초청받기를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문물고고연구소는 안 된다. 역사연구소로 하라. 문헌하는 대로 하라. 문물고고연구소 가면 저를 다 유적지 안내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돈 내고 가는 거예요. 돈 내고. 그러니까는 역사연구소로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 행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공식적인 초청받아서 돈도 내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발해 상경성 가가지고 박물관도 못 보고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박물관 못 보고 쫓겨나왔어요. 제가 간다는 걸 알고 패스보드 받았더니 택시 태워가지고 찝차 태워서 다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관광객이라든지 그냥 여러 사람들 틈새에 끼어들어가면 볼 수 있죠. 그 전에도 그렇게 갔었죠.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공식적으로 행동이 안 되는 겁니다. 중국에 가면 제가 문화스파입니다. 문화스파예요. 그래서 제 행동이 아주 조심합니다. 기왓장 하나 안 가져옵니다. 그런 거 가져오다가 괜히 도굴꾼으로 낙인 찍히면 꼼짝없이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하여튼 제 언어에 있어서 중국어로 썼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발해어나 고구려어는 어디에 계승되고 있느냐? 저는 만주어와 한국어라고 생각합니다. 만주어와 한국어. 이 만주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별로 그렇게 소홀히 생각하는데, 이 심양에 가서 내가 있을 때, 심양 가서 그 손준기 씨도 심양에 있고, 그 심양이 그 어떤 문헌 김육불 씨도 심양에 있었어요. 거기서 청사를 하는 연구하는 분하고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조선족들이 청사 연구하면은 만주어를 배우거든요. 조선족들은 만주어를 금방 배운다는 거예요. 왜? 문법이 만주어가 우리하고 같습니다. 일본하고 비슷하듯이. 그래가지고 단어만 알면은 만주어를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만주어를 통 못 배운다는 겁니다. 만주어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그만큼 만주어와 우리 한국어에는 이 고구려 발해의 어떤 언어 유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잔재들이 남아있는 게 아니냐. 북한의 김영광 씨도 내가 북한에서 만났습니다만은 이 발해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독특하게 발해라는 것도 큰 바다다.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고 중국의 발해 군왕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계통상에서의 발해인 얘기. 우리가 문화계통, 발해와 고구려 사람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득할 수 있는 건 뭐냐? 저는 온도를 많이 얘기해요, 온도. 세계에서 아파트의 온돌이 보편화된 나라. 우리는 온돌에서 항상 살고 있으니까 온돌이 어떤 역사적 의미와 계승성이 있는가를 잘 인식하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이 93년, 4년 뭐 이때 러시아 발굴 때도 그 조선일보의 온돌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 있게 써서 뭐 했었는데, 이 온돌은 고구려 사람들이 쓰던 온돌입니다. 발해인 사람들이 쓰던 온돌이고, 이 청나라에서도 온돌이 좀 나옵니다. 만주족, 청나라의 어떤 그 황실에 가도 온돌이 좀 나옵니다. 근데 신라와 백제 사람들 온돌을 썼다는 얘기 없지 않습니까? 신라와 백제 많은 발굴해도 온돌 것은 안 나옵니다. 고려시대에 좀 나오고 조선시대 일반적으로 되는 건데, 이와 같이 고구려와 발해인들이 쓰던 온돌을 우리가 쓰고 있다는 이것 자체가 문화사적으로도 우리가 뭔가 그들의 후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이어받은 게 뭔가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그들의 조상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래, 문화사적인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언어를 우리가 유산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이와 같이 온돌과 같은 문화를 우리가 받고 있다든지. 온돌이 건강에도 좋은 거 아닙니까? 돌침대 아닙니까? 세계에서 온돌이 있는 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 문화적 보수성이 강한 것이 뭐냐? 고분이라든지 이 온돌이라든지 주거문화입니다. 그런데 고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과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분은 주로 석실분이라든지 적석총이라든지 해가지고 북한에서도 뭐 벽화 얘기하고, 그래서 이 고구려를 얘기하면서, 고구려 문화를 얘기하면서 고분 벽화, 그리고 뭐 석실분 이런 건 얘기하는데, 고구려 사람들이 다 석실분에서만 장사 지냈습니까? 고구려 사람 죽으면 전부 뭐 적석총 쓰고 석실분하고 이 석강묘 쓰고 했겠습니까? 인류 보편의 매장 방법은 토학묘입니다.
흙구덩이 묘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죽으면은 관도 안 쓰고 그냥 땅에다 묻지 않습니까? 뚫뚫 말아가지고. 이게 토광묘의 흙구덩이 묘예요. 고구려 사람도 그랬고 말갈 사람도 그랬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토광묘, 이 목관 토광묘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이 장례를 목관을 해가지고 하는 것을 되게 목관 토광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말갈족의 후손이냐? 이 토광묘는 말갈의 매장 방법이고, 고구려인들은 석관, 석곽, 석실분의 성묘계통의 이 매장 방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그리고 벽돌은 주로 중국 사람, 당나라 거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토광묘를 하고 있는 것은 이 말갈 후손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고구려인들도 일반 많은 피지배인들은 토광묘를 쓴 거예요. 그런데 발굴이 안 되는 것은 토광묘는 자연화가 빨리 돼가지고 뭐 깊이도 많이 안 파고 해가지고 그 빨리 자연화가 돼가지고 모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정해공주묘를 발굴했더니 주변에 이 토광묘가 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정해공주묘는 이 성묘계통의 무덤인데 토광묘가 나오니까 이건 말갈인들 옆에다가 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갈인들입니까? 그게 다 발해 사람들이죠. 발해 사람들인데 토광묘 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뒤에 그 옆에다가 이 좀 추가로 옆에다가 쌓는 거예요. 뭐 이 주변에 뭐 땅이 없다든지 했다든지 뭐 해가지고 거기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어떤 고고학을 볼 때도 이 그 보물 고고학, 매스컴 고고학을 너무 의식하면 안 된다는. 제가 러시아에 가서도 발굴하는데 뭔가 불상이 안 나오느냐, 무슨 금부치가 안 나오는가, 이것 고고학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딴 데서 받아올 가지 않습니까? 근데 성과가 있어야 돼요. 성과가 뭐냐? 온돌 유적 발견하는 건 성과 아니에요. 불상 발견해야 성과가 있는, 성과가 됩니다. 벽화가 발견을 해야 성과가 있는 거고, 이런 것이지, 매스컴에서는 그런 것만 생각해요.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마을 고고학, 촌락 고고학 해가지고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실제 발해를 설명하는데 지배층은 고구려민, 피지배계층은 말갈이라고 했을 때 피지배계층의 문화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토광묘의 어떤 문화를 복원하는 거고, 그리고 이 온도를 복원하는 거고, 이런 것이지 불상 몇 개 나왔다 해가지고 거기에 불상에 고구려를 계승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상은 중국 거 가져올 수도 있죠. 미술도 그럽니다. 미술도 유행을 많이 탑니다. 음악도 유행을 많이 탑니다. 유행을 많이 타는 것하고 보수성이 강한 문화하고 구별을 잘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지배층 중심의 어떤 그 문화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역사 분석 방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뭐 유민들 얘기할 때도 누구누구 왜 몇 명이 어디 투하했다. 앞에 사람 이름 석자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숫자 속에 들어있는 사람 별로 안 중요해요. 요즘에 그걸 뭐 민중심의 역사가 아니다 이러죠. 누구누구 왜 몇 명이 졸업한다. 누구누구라고 하는 사람만 중요하고 옛날 역사 기록에는 숫자 속에 들어있는 사람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역사 연구의 어떤 이 민중 중심의 역사를 하고 심지어는 북한에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인민 중심의 역사를 하는 북한에서도 고구려 벽화 고분만 중시하고 토광묘에 대해서는 별로 이 부각을 못하고 했던 거다 그러네요. 처음 초기 단계에서 토광묘 조금 있었지만은 그런 것 전부 다 없어지고 하니까는 모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자세는 이 토광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전제하고 그 다음에 성묘계통의 적석, 석관묘라든지 석실분을 하든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석실분의 계통 내지는 석곽의 계통 이런 것만 얘기해가지고는 바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고분을 통해서 본 것은 지배층 중심의 그런 것만 볼 게 아니라 말갈의 매장 방법이라고 하는 토광묘도 고구려인들 다수의 매장 방법이었고 발해 사람들의 매장 방법이었다. 그래서 발해의 묘제로서 지금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토광묘 계통, 성묘 계통, 그리고 전실, 벽돌 계통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주로 고구려를 계승한 것은 성묘 계통,
벽돌 개성한 것은 당나라풍, 이 말갈 개성한 것은 주로 통학묘. 어떤 게 제일 많을까요? 통학묘가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발해는 말갈 국가죠. 고구려하고 말갈을 전혀 별개로 생각했을 때 그 말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구려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역사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거 문화 부분, 온돌 부분을 얘기했고, 토기도 그래요, 토기. 어떤 고대, 지금도 그릇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릇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밥그릇이 중요하고 그런데, 이 토기에 있어서도 이 말갈관이다 해가지고 배부른 항아리 있습니다. 이걸 이제 말갈관이라고 하고, 그러면 발해 사람들이 쓰던 그릇은 뭐냐? 발해 사람들이 쓰던 것은 별로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 발해 삼채 같은 것을 주로 발해 사람들이 썼겠습니까? 당삼채와 같이 그렇게 고급스러운 걸 썼겠습니까? 일반 밥그릇이라든지 항아리라든지 하는 건 우리는 뭐 무문토기 문화, 뭐 유문토기 어쩌고 하지만 이건 토기 뭐 자기 하지만은 전부 항아리의 문화 탐구라고 해야 그 문화를 제대로 보는 것이지, 고려청자나 이조백자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는 그 문화를 통째로 다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고려청자 쓸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었던 거죠. 백자는 그래도 비교적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런 걸 가지고 그 문화를 대표해 가지고 모든 것을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처럼, 발해에 있어서도 토기를 얘기할 때도요, 아주 저급한 것 나오면 전부 말갈관이 말갈 쪽으로 치고, 저급하다는 것은 돌림판을 안 쓴 거예요. 돌림판. 흙으로 손으로 빚어가지고 돌림판을 쓰면은 이렇게 좀 정연하게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굽기 정도가 틀린 거.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하고 이 토론하면서 도대체 말갈하고 발해하고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말갈하고 발해를 어느 정도 구별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구별하는 게, 발해 건국 이전의 것은 다 말갈이에요. 러시아에서는 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발해 건국 이후에는 되게 발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발해 건국 이후에도 이 좋은 것하고 나쁜 것하고 같이 섞여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러시아 쪽은 변방이기 때문에 나쁜 것들이 변방 문화로서 특징을 지어요. 그러니까 주로 말갈 걸로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갈 토기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건 발해 시대에 사람들이 쓰던 거다. 이 변방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현대에 사는 사람들 구석기 것을 돌 깨가지고 하는 거 변두리에서는 할 수도 있단 말이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토기 같은 것도 어떤 이민족의 토기라고 이렇게 구별해버리는 것은 안 된다. 이 문화의 선진성과 후진성으로 따져가지고 이 토기가 얘기가 되는 것이지, 고구려 사람들이 쓰던 거, 피집의 주민의 말갈이 쓰던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발해사도 복원하기 어려워지는 것이고, 고구려사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대로 모르는 것이다. 저는 그런 얘기로서 그 토기 관계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와 발해 관계, 이 남북국에서의 발해인이다 했는데, 이 부분은 좀 그 발해사를 하면서 첫 데뷔 논문이 신라와 발해의 정치적 교섭과정이었습니다. 교섭과정. 신라와 발해의 사심파견. 이건 어떤 현대사적인 감각, 저를 지목해가지고 비판하는 사람 입장에서, 요즘에 일본의 이성시 선생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성시 선생이 한국에 와서 꽤 인기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국사 해체론자, 포스트 모더니즘, 동아시아론자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국사 해체,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국사는 전부 다 신화하는 사람으로 보이는가 봐요. 국사라고 해가지고 딱지 붙여가지고 교육을 하려고 하고 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국사 해가지고 벌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로서 생각되는 건지, 국사의 신화를 넘어가지고 우리는 제대로 역사를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는, 저는 이 민족주의 사학을 비판하는 것은 일정하게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민족주의라는 것은 민족이 잘 사자는 주의 아닙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제가 서양 이론을 잘 모르고 합니다만, 민족이 잘 사자는 주의예요. 민족이 잘 사자는 주의는
이 대외 관계에 있어서 어떤 자주적으로 사는 것도 잘 사는 겁니다. 우리가 민족이 잘 되는 거예요. 식민지가 안 되고 남의 간섭받지 않고 우리 잘 살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근거가 되고 그래야 하면 됩니다. 또 다른 더 중요한 것은 민주 아닙니까? 민주. 민족이 잘 되는 것은 우리끼리 문제가 좋아야 돼. 우리끼리. 권력이 공정하게 분배가 되고 경제적인 부의 분배도 공정하게 되는 것, 사회적 불평등이 없는 것, 이게 민주의 문제입니다. 민족주의라는 것은 민족이 잘 되는 것은 이와 같이 어떤 자유주의적인 인간 해방적인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 비중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마치 민족주의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국수주의 하는 걸로 이렇게 매도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민족주의도 계통이 많아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마치 국사해가지고 하는 것은 자기 그 국사에서 밥벌이 하는 수단으로서 하는 걸로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사책을 교과서를 없애고 동아시아사, 세계사 책만 가지고 뭐 우리가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중국에서 중국사 책 없어져야 되고 일본에서 일본사 책 없어져야 되는 것도 같이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일본사 책 없애라. 동아시아사 책만 만들자. 중국 보고 너희들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거 중국사 책 없애고 동아시아 책 가지고 하자. 어떻게 보면 공격의 화살이 그쪽이 더 커야 될 거예요. 일본이나 중국이 더 커야 될 거예요. 그런데 왜 옆에 있는 사람들 뭐 이제 최근에 뭐 고구려 조금 해가지고 조금 이제 고구려사 뭐 관심을 갖고 해가지고 뭐 일자리도 좀 많이 생기고 요즘 강령 같은 거 해가지고 조금 뭐 용돈도 생긴다고 해가지고 뭐 마치 부도덕한 학문하는 사람처럼 매도하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비난의 화살은 먼저 누구를 향해야 될까?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우리가 국사책 없어진다고, 저도 국정교과서 안 좋아합니다. 국정교과서가 아닌 거민정 교과서가 되면은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우익적인 국수주의적인 교과서도 나올 거예요. 지금 교과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민정 교과서가 되면은 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교과서도 나올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국정교과서에 있다고 비판하는 국사해체론자들. 저도 그런 거 우리가 뭐 역사하는 사람들이 그거 다 찬성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 신라와 발해를 얘기하면서 왜 인간이 신라와 발해는 현대적인 남북 분단의 어떤 감각으로서 신라와 발해를 한 역사권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어떤 이 국사해체론자들을 보면 상당히 불순한 아니면은 이 민족적 이 어떤 감정만 앞세워가지고 발해 사람들이 신라 사람들과 별로 동족의식도 느끼지 않았는데 마치 동족의식이 있는 것처럼 꾸미려고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도 이성희 선생하고도 이런 문제 깊은 얘기는 안 했습니다. 서로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희 선생님 논문 중에는 뭐 이 틀 많은 사람은 장인이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오는 걸로 봐가지고 신라 발해는 별로 그 동족의식도 없었다. 자꾸 동족의식이 민족 공동체 의식, 뭐 문화 공동체 의식, 역사 공동체 의식이 없었는데 무슨 남북국이냐. 그때 북국이라고 한 것은 그냥 옆에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북국이지 무슨 요즘에 남북한을 의식해서 그렇게 남북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렇지만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민족 의식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구려백제 신라 사람들이 똑같은 그런 민족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언어라든지 문화가 일정하게 동질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해야 되고 신라와 발해가 멸망할 때 신라의 도움을 청하고 또 발해가 건국할 때 신라의 도움을 청하고 이런 것들로 봐서도 일정하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고구려백제 신라가 우리의 한국사로서 삼국사에 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고구려백제 신라가 서로 동족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삼국사기에 썼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서로 고구려백제 신라는 항쟁, 서로 상쟁, 싸웠기 때문에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통일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싸웠기 때문에 삼국사기에 들어갈 수가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쟁도 적극 교섭의 일환이다고 표현하고 신라와 발해가 오히려 많이 덜 싸웠기 때문에 발해가 한국사에서 오히려 떨어져 나간 게 아닌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삼국이 많이 상쟁을 했기 때문에 삼국사기에 들어갔고 우리 문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느끼고 있는 것처럼 신라와 발해도 일종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결이 더 강했고 그것이 더 이 현상고착되고 이민족에 의해 가지고 발해가 멸망되다 보니까 완전히 발해는 말갈족의 국가인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이지 실제 대조영 후손이 한국에 살고 있는 것 이런 것들로 봐서도 또 발해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려로 왔고 실제 거란하고 고려하고 3차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고란하고 발해 사람들이 누가 됐겠어요? 거란 사람도 되고 여진 사람도 됩니다.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된 겁니다. 거란하고 고려하고 3차 전쟁할 때는 거란의 소선용 밑에는 고아목의 부장수가 있어요. 발해 유민들이 많이 참가합니다. 지역적으로 봤어도 발해 사람들이 이 고려의 앞잡이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거란사의 어떤 일정한 부분은 발해 유민사가 해당된다. 그래서 제가 제 석사 논문이 그런 논문인데요. 그래서 거란이라고 불리는 사람, 예진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발해 후손이었다. 발해 유민들이 많았다. 그 지역사와 주민의 역사로 봐가지고는 발해 사람들이 거란과 예진사로 이어진 겁니다. 역사의 정통성은 발해 멸망으로서 한국사적 정통성은 없어진 겁니다. 이민족의 멸망이기 때문에 고려로 단일화된 거다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역사 부분은 발해인들은 거란사가 되고 여진사가 되고 나중에 금나라가 되고 청나라가 되고 이 청나라 사람들이 결국은 옛날 발해의 후손, 고구려 후손이 일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 사람들의 민족 발상지 어디로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백두산입니다. 청도 이 문집에 보면은 청나라 사람들의 문집에 보면은 민족 발상지를 백두산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일정하게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신라와 발해 부분이 이 요즘의 민족의식과 같은 것이 신라와 발해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신라와 발해를 남북국 시대로 삼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찬동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신라에서 발해를 북국이라고 했던 말에서 남북국이 된 겁니다. 유득공이 남북국이라고 꾸며낸 것은 날조라고 중국 사람들이 주장한 겁니다. 완전히 날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전부터 조선시대에는 상당히 북방에 대한 이 우리와 같은 뿌리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도가리의 역사책 말고도 상당히 많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중심의 중화사상에 입각한 유학자들이 주로 과거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높은 점수로 합격을 했지 않습니까? 중국과의 종속관계를 보면은 조선시대가 훨씬 중국에 종속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청사에 보면은 속국열전에다가 조선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삼국 사기는 고구려 봉기로 돼 있어요. 고구려 봉기. 훨씬 자주성이 고구려 발해에서는 자주성이 강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고구려 발해성이 강하다가 조금씩 약화된 건데 하여튼 이 남북고 신라와 발해가 오늘날과 같은 그런 뭐가 없다고 해서 또 삼국사기와 같은 기록이 양국시대라든지 하는 기록이 없다고 해가지고 남북국 시대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발해 건국과 교섭, 그래서 신라와 발해가 얼마만큼 유기적이었느냐 하는 것을 밝혀내는 것도 이 발해사가 고구려를 계승한 왕조자, 우리들의 조상의 왕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 작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기록이 많이 없다고 해가지고 역사가 없습니까? 사실 기록이 많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다고 해서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이 왜곡될 수도 있고 잘못 기록될 수도 있고 없지만은 지금 남북한이 뭐 엄연히 있음에도 남북한에 기록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엄연히 역사에 존재하고 중요하게 있는 것이죠.
신라와 발해가 교섭이 조금 있었던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될 수 있고, 발해에서 신라라고 하는 신라도 루트가 있었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발해는 건국할 때하고 멸망할 때 신라의 사신을 파괴는, 건국할 때는 뭐겠습니까? 당나라와 신라가 사이가 나빠가지고 좀 있었던 때거든요. 근데 당나라한테 쫓기면서 발해가 건국됩니다. 그러니까 신라에 가서, 야, 우리가 발해가 건국하려고 하는데 옛날처럼 이 당나라하고 합해가지고 이 고구려 무너뜨리는 그런 일 하지 말으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신라에서 좋다. 그러면은 신라의 제5품 대하찬이라고 하는 벼슬을 이 대조영이 받는 형식을 취하자. 그래가지고 오케이 한 겁니다. 발해 건국을 신라에서 인정을 한 거죠. 발해가 멸망할 때는 신라의 도움을 청해요. 그러니까는 발해에서 후삼국의 신라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신라에서는 돕는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해가지고 돕지를 않고 말아요. 그래서 거란에서는 발해 멸망에 신라가 큰 공이 있다 해서 신라 사신에게 상을 내리고 있어요. 상을 내리고 있어요. 이 어떤 사람은 이 신라가 군사적으로까지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데, 나는 군사적으로까지는 아니라 가만히 있기만 해도 거란에 도움을 준 것이다. 신라에서는 원성하고 헌등한 쿠데타한 왕일 때 그 발해 사신을 파괴합니다. 원성왕은 당나라로부터 책봉도 안 받았습니다. 이 삼국사계에는 다른 사람 책봉받은 얘기는 있지만 원성왕 책봉받은 얘기는 빠져 있어요. 이 빠졌다고 내가 표현하는 것이 잘못이죠. 없습니다. 중국에는 책봉인 같은데 이 원성왕도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른 왕들도 받았으니까 받은 것처럼 기록한 것이지, 삼국사기에도 다른 왕들 받았으면 다 받았다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왕들 책봉받은 거 있는데 원성왕 책봉받은 얘기 없습니다. 책봉을 안 받았다는 얘기죠. 그만큼 원성왕이 쿠데타를 할 때는 당나라하고 사이가 나쁜 거죠. 그래서 안 받아요. 이때 정치적 위기를 밖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헌덕왕도 애장 자기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되는 왕이죠. 그 정치적 위기를 밖으로 이전시키는 데 있어서 이 발해를 이용해서 사신 파견을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튼 신라와 발해와 신라 사이에는 신라도라고 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들이 많이 활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결이 많이 있었고, 왜 발해가 당나라를 공격하는데 등주로 공격했겠느냐. 신라원도 있었고 발해원도, 신라관, 발해관 다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보고, 신라와 발해 사람들이 당나라에서 자리다툼 사건도 많이 있었죠. 자리다툼. 라이벌 의식을 당나라에서 많이 이용해서 어떨 때는 장원을 신라 사람한테 줬다. 어떤 사람 장원을 발해 사람한테 줬다. 시험이 주관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최치원이 이 신라 사람이 조금 점수가 낮으니까 영원한 수치로 남을 것이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이 발해사를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고, 우리가 이 고구려와 함께 발해도 우리의 조상의 왕조, 조상의 역사로서 여길 만한 발해사였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얼마나 만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상으로서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